안녕하십니까.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을 진행하는 김종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씨도 혹시 테이크아웃이라고 써붙어 있는 그런 데서 음식을 날라다 먹지 않습니까? 혹시가 아니죠. 네. 요새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일반 커피 전문점보다 가격도 싸고요. 양도 많고요. 또 종류도 많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해요. 저도 근데 이용하죠.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 주는 음식을 담는 용기입니다. 이게 전부 일회용이더라고요. 네, 저도 좀 마시고 나서 좀 이렇게 분리수거할 데가 없나 하고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눈을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사실 뭐 정확히 영어 테이크아웃 그러지만 이거 배달해서 먹는 건데 옛날엔 다 배달해 오면 다 먹고 그릇 포개서 문 밖에다 내놓으면 갖고 가고 이랬는데 이거 어떡하죠? 네. 근데 일회용품은 청정 생산 기술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러게요. 예. 좀 일회용품에 대한 청정 생산 기술이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 준비한 첫 순서는요. 우리가 요즘 청정 생산 교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교육 프로그램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네, 그동안에는 뭐 청정 생산 기술들에 대한 것만 알아봤는데 오늘은 뭐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자세한 말씀해 주실 분은 바로 경영연구소의 이병욱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정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우리의 경우도 이 청정 생산 기술 보급에 남다른 노력을 지금 이제 기울이고 있는데 성과도 적지 않지요? 글쎄요, 뭐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숫자로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흔히들 그 청정 생산에 대한 어떤 효율을 청정 생산 효율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그 집계한 바로는 지난 한 10년간 한 2배 정도 늘어났지 않았나 이렇게 좀 그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뭐 환경회계라든가 이런 제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잡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때요, 박지현 씨? 우리 저 이병욱 박사님 말씀 특히 전액 공부 미리 조금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 외국 동향 뭐 이런 것 좀 미리 먼저 알아봐야죠. 화면 함께 보시죠. 오염물질에 대한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 처리가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청정 기술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공정의 특성상 환경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국내의 기업들. 이곳에서는 어떤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우리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었던 석유화학 분야. 하지만 그동안 환경 부분에서는 각종 공해 유발의 주범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SK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미 기업의 CEO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남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저희 회장께 환경경영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환경 동향이 있어서 SK는 어떻게 환경을 대처해야겠다라고 회장께 보고를 드렸더니 이제 회장이 하는 얘기가 SK는 에너지 기업이 아니라 환경 기업이다. 에너지 그 자체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 기업이다. 또한 사회적인 책임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따라서 SK의 경영 전략은 환경을 고려한 전체적인 에너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 해서 탑으로부터 환경에 대한 강한 코미트먼트를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SK의 경우 어떤 청정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RFP, 리클레이밍 퓨얼 해서 재생연료, 리클레이밍 퓨얼 플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원유 탱크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어떻게 하면 양을 줄이고 부가가치 있게 쓸 수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그 탈황 공정이 있습니다. 원유를 들여와서 석유를 정제하면 밑으로 떨어지는 그 방카시에는 황이 많기 때문에 황을 제거하는 공정이 이제 탈황 공정입니다. 그 탈황 공정에서 그 리액터에 촉매가 들어가는데 그 촉매 부분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부가가치 높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과 최근에 이제 울산의 그 성암 매립지라고 울산시의 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랜드필 가스를 어떻게 재활용하는 건지 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청정 기술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반해 해외 선진국의 경우는 그 역사가 깊습니다.
특히 UNEP를 비롯해서 다양한 환경 관련 기구들이 청정 기술 확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2001 청정생산 기술교육에서 서울대 이정학 교수는 해외에 비해 부진한 국내의 청정기술 활동에 대해 근데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방문을 왔을 때 클리너 프로덕션 워킹 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정기술이라는 것이 전 산업 분야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세분화시켜서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로 나눠놨거든요. 예를 들면은 청정기술 중에서 특히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 그 다음에 섬유 산업, 그 다음에 식품 산업, 그 다음에 이제 피혁 산업, 그다음에 메탈 피니싱이니까 도금 산업, 펄프 앤 페이퍼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 워킹 그룹도 말이죠. 최근 한 10년 동안에 많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새로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온 것들은 비교적 이 워킹 그룹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한국 회사들이 참여도가 비교적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체에서도 이런 워킹 그룹에 좀 가입을 하셔서 가능하면 이분들하고도 정보를 교환하면서 자기 회사의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해외 청정기술 사례 소개에서는 국내 기업이 함께 참여해 개발한 크리스탈 글래스의 청정기술, 즉 공정 과정 중 납과 불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쨍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맑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밝고 빛을 나게 여기 위해서 우리가 불소안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불소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원료를 집어넣은 건데 이거를 나중에 한강으로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수질기준치에 저쪽에 문제가 돼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를 만약에 내부에서 인터널 리사이클을 한번 해보자. 내부에서 나오게 되면 이게 원료가 아니냐 이겁니다. 뭐가 문제가 될 것이냐. 이거를 갖다가 이 정도의 깨끗한 수질이면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인터널 리사이클이죠. 한번 해서 제로 디스차지 시스템, 그냥 무방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한번 건의를 했는데 이 공장장께서 그런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럼 좋다. 그럼 오늘부터 말이죠. 여기 나오는 것을 한강물에 버리지 않고 내부 순환으로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처리수는 말이죠. 납이온하고 불소이온이 이 기준치를 넘더라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처리수를 어디서 해? 스크랍으로 갖다가 세정으로 쓰고 그 다음에 폴리싱 단계에서 나오는 그 크리스탈 글래스 있죠? 그거를 갖다가 물로 세정할 때 이 처리수, 이쪽에 산업폐수죠. 산업폐수 갖다 쓰죠. 이렇게 해서 인터널 리사이클하는 그런 방법으로 갔습니다. 네, 오늘 SK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중소업체에 비해서 대기업이라서 그런지 이 청정기술들도 참 다양하고 첨단 산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석유화학 부문에 있어서의 청정기술 도입, 이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동안 이 분야는 사실 환경과 관련해서 매를 많이 맞은 그런 분야인데 말이죠. 예. 예. 사실 석유화학 분야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환경에 제일 문제가 많은 업종이다 이렇게 보고 사실 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구온난화라든가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등 뭐 모든 환경 문제 총합체라고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것이 또 독특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나오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또 그래서 그 공정이나 제품의 특성상 특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공정을 적용하기 상당히 적합한 산업입니다. 석유화학이 오히려 더 적합한 산업이다. 그만큼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SK에서 현재 그 석유화학과 관련된 청정 기술 중에서 동종업체들이 좀 따라해볼 만한 그런 기술들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SK에서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에는 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우선 재생 연료를 제조한다든가 그다음에 원료 탱크에 있는 슬러지를 재활용해서 활용한다든가 그다음에 폐촉매를 활용하는 이런 등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뭐 그중에 한두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은 재생연료 같은 경우는 그 소위 산업 폐기물을 혼합해 가지고 그 슬러리 상태의 그 연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그 시멘트 회사에다가 보조연료로 활용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선은 그 폐유 재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해결함과 동시에 시멘트 회사의 그 연료비도 절감시켜주고 그래서 일단 그 최근에 나타난 그 보고에 의하면 한 15억 정도의 연간 그 효과를 봤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뭐 예를 들어 폐촉매 활용 같은 경우도 그 질소 산화물을 암모니아와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그 촉매 환원시키는 이런 기술로서 이제 연간 한 80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 효과를 이제 보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난지도 멜 입장에서 나오는 그 배출가스가 밤낮 말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을 어떻게 포집하느냐, 그것도 어떻게 정제해서 이제 그 안전하게 활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SK 같은 경우에 이제 매립가스 재활용 기술을 가지고 일단 그 울산에 있는 그 성암 매립장에다 활용을 해봤는데 우선은 그 결과 가지고 악취 제거도 했고 또 그 폭발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폭발위험도 제거하고 그래서 또 연간 한 10억 정도 이상의 그 에너지 절감 효과도 가져왔다 이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참 대단스럽네요. 네. 예. 국내에도 참 다양한 청정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는 또 어떤지 소개를 해주시죠. 해외의 경우는 뭐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 한 그 30년 이상의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과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폴루션 프리벤션, 그 오염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적용되는데 그것이 이제 90년도 전후해가지고 이것을 청정 생산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면은 용어상으로는 한 10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 실제 기술적인 그 실체로 본다면 한 30년 역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고 현재 그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제 제품 개발 측면하고 이 공정 개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료 자체를 바꾸는 이러한 세 가지 스트림으로 이제 크게 흘러가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이 생산성 향상도 되지만 기업의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래도 관심을 일찍 가졌으면 그만큼 기술도 남다르겠죠. 그렇죠. 네. 예. 사실 뭐 우리도 좀 늦었지만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따라잡는 데는 선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실 청정기술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기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그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고 또 우리 국내 업체가 좀 활용할 만한 곳은 어디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이런 기회에 알려주십시오. 네, 워낙 뭐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유엔 산하기구에 있는 이제 유넵,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유엔의 환경 계획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유니도 뭐 이런 기관들이 대표적인 기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미국, 캐나다 등의 그 국가 단위로 또 네. 청정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도 예를 들면 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 아태 청정생산 라운드 테이블 같은 기구.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도 또 국가 청정생산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일일이 다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이제 청정생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국가 청정센터를 활용하시면 그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그 국내 기업인 SK의 청정 기술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해외 기업들은 어떤가요? 기업은 뭐 흔히 그 잘 알고 계시는 국제적인 기업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 3M이라든가 IBM이라든가 듀퐁, 바디샵 뭐 이런 그 서양 회사들도 많고 특히 자동차 회사 볼보라든가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일본의 뭐 전자 회사라든가 자동차 회사 다시 말해 소니, 토요타, 히타치 등등 소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은 총망라돼서 그런 사례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동유럽이라든가 아시아의 그 신흥공업국들이 청정생산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그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하고 바로 경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경계해야 되고 좀 앞서가야 되는 그런 그 하나의 교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이 박사님이 얘기한 이런 좋은 청정 기술들도 사실은 정착되려면 우선 경영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그쪽으로 가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좀 제도적으로 뭐 지원이 잘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바로 그와 관련된 거 화면으로 또 함께 보시죠. 환경 문제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기업 경영에도 또 다른 변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추구하는 환경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의 환경 경영의 경우는 아직도 미성숙 단계로 그에 따른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상으로 그 CEO들을 여러 번 이제 토론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강의도 하면서 느낀 바는 분명히 방향에 대해서는 어그리를 합니다. 그분들도 최후경제들도 환경을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기업 전략의 재편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는데 첫째는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거냐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 이 진짜 당면 과제냐 현실적인 과제냐 하는 데서는 아직도 조금 주춤주춤한다. 그러니까 뭐 아직 한 10년 정도는 더 가야 나타날 거 아니냐 하는 막연한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타임렉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 느꼈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얘기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시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대개 기업들에 가보면 ISO 14000을 뭐 인정을 받든 어떻든 간에 가보면은 대개 오케이 생산 현장의 환경 오염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도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규를 지켜야 되고 이거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자기들의 수익과 연계되는 개념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내는 데 대해서는 아직도
자신이 없어 한다. 그렇다면 기업의 가치와 환경 경영 전략, 그리고 청정 생산 전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업 가치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지금 사장들, 특히 좀 국제적으로 좀 잘 나가는 회사, 혹은 또 큰 회사들은 대표이사들이 제일 관심이 주가입니다. 시장에 자기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냐, 자기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냐, 이런 것들입니다. 소위 밸류에이션의 문제인데,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기 있듯이 매출액, 수익성, 투자의 적정성, 기업 이미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직을 그린화시키고 소위 말해서 ISO 14000을 따면 기업 이미지가 조금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4000 땄더니 뭐 여기 좀 물건도 잘 팔려고 이런 얘기를 못 한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직접 연결되기가 좀 약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 구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 친화적 사업 구조로 바뀌었을 때는 전략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매출액도 높일 수 있고 이미지도 높일 수 있고, 청정 생산을 잘하면 바로 수익성하고 연결되고 투자의 적정성하고 연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정 기술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내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정책 방향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 청정 생산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초기에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95년대 기술 개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은 선진국 수준을, 우리가 청정 생산 기술이 모자라니까 일단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을 향상시키자, 이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기술 개발에만 일단 전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99년부터 일정한 텀을 조금 지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에서 사업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기술 개발 또 평가를 하고 또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청정 생산이라는 개념, 이거는 일단은 그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산업재해에 적용이 돼서 그 구조를 바꿔주고 그 공정이 개선이 되고 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 개발을 한 다음에 그게 적용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이전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빨리 우리나라의 공장에다가 이전을 해서 그것이 빨리 돌아가고 적용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현재 앞으로 닥쳐올 어떤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들은 그 나름대로 또 가야 되는 거고. 특히 청정 생산 중장기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청정 생산 효율성 제고와 함께 업종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유 염색하고 철강, 자동차, 정밀화학, 전자, 이 5개 업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개 과제를 뽑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2001년도에 첫 작업이 들어가서 28개 일단 사업자 선정이 됐고요. 올해 지금 하반기에 좀 더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좀 200개 과제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 과연 필요한 건지 어떤 건지를 다시 평가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당길 거는 당기고 뺄 거는 빼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계속 한 번씩 리뷰를 할 계획이고요. 이 5개 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작업을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일정한 핵심 과제들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 개발 사업들은 수요조사형 기술 사업은 가급적인 배제하고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산업에 있어서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나온 그 과제들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 경영과 또 정부의 청정 생산 정책에 관한 내용을 화면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청정 생산 기술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특히 환경 경영과 관련해서 이병욱 박사께서 전번에 나오셔가지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 경영이 왜 중요한지 이걸 좀 확실하게 우리 머릿속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사실 환경 경영이 중요하다. 이게 돈 많이 벌리는 거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몇 년 동안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연구도 해보고 네. 했는데 자신이 좀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기업의 환경 문제 혹은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같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기업 경쟁력 향상과 같이 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청정 생산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한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영 활동에 있어서 마케팅이라든가
뭐 회계라든가 모든 측면이 이 환경하고 같이 연계됨으로써 가능하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 증대라는 것이 환경 경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던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통적인 경영학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그 이론이니까 혹은 실천적인 방법론으로서 아직까지 자기들이 흡수를 안 하려고 하는 네. 그런 그 반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21세기는 저는 환경 경영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례와 또 방법론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여러 가지 사례, 그게 뭔지. 왜냐하면 이 경영하는 분들은요, 환경 경영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게 돈이 안 벌리면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단적으로 우리가 청전 생산을 통해서 원가 절감하고 환경 그 성을 개선하는 사례는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게 더 나아가가지고 이것이 주식 가치, 다시 말해서 이 정권시장의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삼성정권에서 최근에 에코펀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다시 말해서 환경성이 좋고 청정 생산을 잘하는 회사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이 수익률이 더 좋다는 것을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기업 가치 증대고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도움까지도 된다는 것을 이제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기업 매출만 올리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환경 경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환경 경영을 하게 되면 주식값도 오르고, 네. 뭐 M&A 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고, 뭐 이런 얘기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 이 환경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아주 무슨 다양한 제도, 또 뭐 기법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것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도가 저희 나라에서는 뭐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그 환침법, 법에 의해서 이제 청정 생산을 지원하는 관련 제도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ISO 14001번 환경경영 체제 도입에 대한 인정 제도 관련 지원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그 환경 라벨링 관련 제도, 그 다음 환경 친화기업 지정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 소위 자발적 협약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 기법 측면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청정 생산이라든가 그린 마케팅, 환경 회계 혹은 정과정 평가, LCA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환경에 저희가 더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무래도 국제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WTO 체제 하에 자유무역 지금 시스템 아닙니까? 자유무역 시스템 하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에 관한 그 무역 규제는 허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제품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환경 때문에 수출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환경성을 가지고 이제 비교 우위를 가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에 뒤진다는 얘기죠. 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전통적인 산업 정책이 소위 말해서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정책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고, 기업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중장기적인 어떤 그 기업의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중요시하는 전략으로 바뀌어야 된다.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에어컨 같은 게 이제 팔리겠습니까? 네. 근데 단적인 예가 그런 겁니다. 그 외에도 뭐, 그래서 재활용이 어려운 자동차, 이건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무슨 전자제품, 이거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패턴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기업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사실 어떤 분야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바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인프라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청정 생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인프라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인프라 측면에서 한 두세 가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정책 측면에서, 그 정책 측면에서 이제 기술 개발이 이제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저희 나라 기술 개발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과학기술부가 이제 독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산업기술은 산자부, 뭐 이런 근교부, 뭐 이렇게 나눠져 왔는데, 이게 환경 문제다 보니까 또 환경부가 또 기술 개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부나 환경부나 또 산업자원부나 근교부나 이게 같이 통합적인 어떤 그 접근이 필요한데, 소위 말해서 정책적 인프라가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 두 번째 교육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특히 대학 교육에 있어서 그 이공계라든가 경영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환경공학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계라든가 전자라든가 경영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환경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러한 교육적 인프라가 지금 문제가 있고 예. 세 번째로 보신다면 정보 시스템이 지금 아직 위협하다. 네. 그래서 크게 나눠서 이제 정책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이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인프라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서 다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교육은 효과가 늦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책하고 이 정보 인프라는 예.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빨리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정부라는 것이 부처 간의 그 역할 관계가 네, 쉽게 네. 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하지 않은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고, 네.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이 다양하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범위라든가 깊이가 위협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정책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처 간에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좀 통합을 하고 이게 어떻게 거기서 또 배분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이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효율성 같은 걸로. 당연히 볼 때. 필요하죠. 필요해서 이제 저희가 그 소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네. 거기서 요즘 이제 조정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부처에 그 해당되는 분들을 모셔놓고 서로 다시 한번 짜보자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계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 오히려 그나저나- 가장 네. 늦은 곳이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그러나 최근에 저희가 그 산업자원부에다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네. 이 교수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자. 아, 선생님을 예. 먼저 교육시키자.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청정생산 환경경영 관련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만 기다리시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21세기 경쟁력 청정생산 저희와 함께 하는 분들은 그 교수님들이 배울 걸 미리 좀 배우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청정 생산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어떤 점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될까요? 예. 글쎄요, 뭐 잘못된 제도라기보다 좀 더 제도가 좀 광범위하게 확산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하고 기업이 1대1로 서로 일을 하는 중간에 물론 그 학교라든가 연구기관이 끼지만 저는 그 사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연구,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위 경영학에서는 얘기하는 그 공급망 관리라 그럽니다. 그 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 그러는데 이 기법을 활용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일정 수준의 환경 성과를 요구를 하고 그럼 중소기업은 그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인력이 없고 노하우가 없단 말입니다. 그때 정부가 대기업을 통해서 일정한 자금을 지원하면 대기업이 자기 돈을 좀 보태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들을 같이 함께 가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하나의 체인을 형성하는 거죠. 네. 이러한 제도가 지금 입안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빨리 도입이 돼가지고 네. 중소기업이 함께 사실 환경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비롯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중간에 대기업이 끼어서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면서 같이 커가는 이런 모습이 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면 상당히 효과적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대체로 청정생산 기술과 인연을 깊게 맺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뭐 경험했던 그런 것만 줄 게 아니라 그렇죠. 대기업 자신이 청정생산 기술을 요구하게끔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이른바 1차 벤더에 대해서 지원하는 무슨 그런 형식 또 정부는 또 대기업에게 뭐 또 세제로 어떻게 뭐 이런 복합적인 구조가 있어야 될 것 혜택을 같아요. 바로 이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그림을 이제 저희가 그리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게 이제 바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린 퍼체이징이라고 그래서 녹색 구매 개념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구매 활동을 대기업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맞춰줘야 되고 납품하는 업체들은 그 납품업체들이 못 따라가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대기업도 함께 노력하는 거죠. 그럼 물론 여기에 이제 학계라든가 연구기관이 전문성이 가미가 되면 이것이 이제 산학연의 어떤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하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학계와 연구기관의 지원이라는 부분인데 그렇죠. 사실 중소기업은 그런 거 혼자 독자적으로 하다가는 회사 망하기 쉽습니다. 못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어디서 해서 네. 주는데 그럴 때 그 기술의 값을 중소기업이 내도록 하나요? 아니면 그건 어떻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게 문제거든요.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냐 나름인데 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 금을 지원하면 대기업이 일부를 내고 네. 중소기업은 조금만 내는 거죠. 예. 그런 개념으로. 현재 우리가 그렇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나요? 아직은 그런 제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중소기업의 전통적인 제도는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산자부하고 같이 개발하는 제도가
바로 이런 개념으로 좀 자, 그럼 이제 통합적으로 말씀을 그렇습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청정 생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 단계는 어느 수준이고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얼만큼까지 가야 되는 건지요? 뭐 일단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끝은 없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현재 그 흔히 얘기되는 팩터4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팩터4라는 거는 4배로 높이자는 거거든요. 네. 생산성이나 자원 생산성을 4배로 높이자는 건데 현재 우리 여건상은 뭐 1.5배 올리기도 이제 붙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청정 생산의 문제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혁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념을 접근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멀지만 문제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IT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청정 생산에다가 그것을 접목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접목하는 방법과 방향을 몰라서 그렇지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빨리 우리가 이 그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고 청정 생산을 확산을 상당히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곽지연 씨 생각에는 이 청정 생산과 관련해서 네. 전통 산업 쪽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산업 쪽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두 군데 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아주 영악한 답변인데 이 박사님도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네. 신산업을 소위 말해서 환경 친화적 신산업 육성이고 하나는 전통 산업을 환경 친화적 바꾸는 겁니다. 네. 근데 후자가 바로 청정 생산이 필요한 거고 전자는 새로운 그 창의입니다. 네. 신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그 뒷받침에는 청정 생산의 개념이 다 바탕이 되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청정 생산 그렇죠. 구조로 해서 생기는 산업이 그럴 수밖에 되어야만 없는 한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런 구조로 가야 되고요. 네. 참, 오늘 참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예.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이병욱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 천고 마비의 계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하늘은 높고 정말 뭐 말이 살찌는 건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1년 내내 요즘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하늘은 정말 높고요. 좀 공기는 어떤 것 같을까요? 공기도 저는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 그래도 근데 느끼시는 게 예. 맞아요. 그 얼마 전에 서울의 대기질이 개선됐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 시정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 그런 거죠? 예. 예, 저는 그 생각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딱 질문하길래 제가 답변이 제 느낌이 뭐가 잘못됐나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 우리가 환경을 잘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누구라도 다 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특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청정 생산이 그런데요. 뭐 아직은 초창기 분야라서 조금 힘든 점도 있어요. 근데 더 노력해야겠죠. 네, 우리 모두가 청정 생산 기술이 우리 사는데 물과 공기처럼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면 바로 그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오늘 순서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